네, 미래팀 발표를 담당한 서종철입니다. 지금 39분인데요. 제가 원래 일정상으로는 55분까지여서 원래 일정에 맞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 잘 되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주제는 시각 이미지의 해석과 제작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 시각적 소통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 수업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페이지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하고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주얼 리터러시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미술 교육에서 우리의 역할이 이 부분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미술교과의 본연적인 역할, 그러니까 시각적 표현 능력의 개발이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술 작품의 유형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하나는 순수 조형 요소와 원리의 화학작용에 의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형 그 자체인 작품과,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작품,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작품 유형에서 이제 학생들이 구상을 할 때 구상을 어떻게 시각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고 이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뭐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맵싸하게 튀겼노랑 바삭한 오랑 디핑 소스 찍었노랑 더 맛있는 오랑 노랑 통닭 먹을수록 반한 오랑 또 시큰 노랑 착한 오랑 맛있는 노랑 통닭. 어떤 메시지일까요? 지금 네. 예, 그냥 뭔가가 훅 지나갔죠. 예, 이거를 제가 그 쇼트별로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캡처를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뭔가 노랗고 뭐 정신없지만 즐겁고 찍어 먹고 맵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치킨 광고니까 튀기고 건지고 맛있게 먹고 예,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동석이 이 치킨 캐릭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간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치킨이 없이 마동석만 나오고 그 다음에 튀겨진 치킨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이거. 그런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치킨을 먹으면서 감탄을 하는데 이 다음 장면에서는 또 다른 치킨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그 애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누군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에 튀겨진 닭을 놓고 마무리가 되는 장면으로 광고가 끝납니다. 네, 그냥 웃자고 본 거예요. 웃자고 본 건데 우리가 어떤 시각 매체를 접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짐작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 42분이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 다른 것을 또 보여드릴 텐데 시각 이미지 해석과 제작이라는 주제로 조금 뭐랄까 학문적인 내용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준비한 자료를 모두 다 지금 설명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프레지 링크를 채팅창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선생님들이시니까 그냥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좀 띄엄띄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부 도입부의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용어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기호학에서 나타나는 사용하는 용어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용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각
미디어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인문사회과에 속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안에서뿐만 아니라 타교과와의 연계성을 생각해 볼 때도 확장성이 좀 넓은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좀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금 인지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간단한 활동을 해보겠어요. 젖소와 바이올린을 그려보자 라고. 그래서 짧게 시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젖소와 바이올린을 그려보라고 시켰더니 젖소 하면 생각나는 거는 얼룩무늬, 바이올린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 F자 홀이나 활, 그리고 그 헤드 부분의 곡선의 장식,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전체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바이올린을 6줄로 그리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어떤 단서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어떤 단서, 일부 단서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한다. 단서, 조각난 단서로만, 기호로만 파악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활동을 해봤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EBS 다큐프라임에서 했던 실험 영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명동에 그 쇼윈도에 한 남자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실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여성의 반응이 어떠냐, 뭐 하는 사람 같냐 그랬더니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하시는 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만두가게 사장이다, 뭐 이런 답변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볼 만한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 신나라라고 하는 분이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하시는 분이요 라고 하는 거는 또 이 사람의 배경 지식,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양구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처참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정장을 차려입고 쇼윈도에 섰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되게 많이 버실 것 같은데 뭐 변호사가 어느 정도 받을지는 몰라서 뭐 억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쇼윈도에 섰던 사람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이 입은 옷, 이것이 기호로서 작용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로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기호라고 하는 용어,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단서인 기호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소개하는 현상과 기호와의 관계를 소개하는,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로 죄수복에서 왜 줄무늬를 사용하는지, 이거는 이제 그 스페인 아랍의 오랜 지배를 받았던 스페인 남부의 사원의 장식, 추상적 패턴에서 이교도로서의 아랍인들, 무슬림 문명에 대한 악으로 그 규정을 함으로써 죄인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 얼굴 줄무늬 죄수복을 입혔다라는 것과 또 IS 그 테러리스트들을 연행하는 사건 이후에 IS가 미국인 포로를 처형하는 장면에서 주황색 옷을 똑같이 입혔던 것, 이것도 복수의 의미를 담는다. 힙합 룩은 옷을 크게 입는 것은 얘네들이 왜 크게 입었을까? 그 빈민가 사람들이 뭐 물려받은 옷이나 아니면은 아울렛 같은 뭐 그런 싼 가게에서 옷을 사 입다 보니 이게 어떤 코드화가 되었다라는 것과 영국의 오랜 불황 끝에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일어난 펑크 운동, 이런 것의 기호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미술 수업에서 많이 다루는 이미지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미지가 연상시키는 어떤 것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호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로 설명을 했고, 영화 매트릭스 소개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기호 부분은 조금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만 좀 얘기를 할게요. 기호가
지금 우리가 사과라고 발음을 하면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실자는 사과를 연상시키고 애플 하면은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연상이 되겠죠. 봄 하면은 이게 불어라고 하는데 불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기호로서 작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기호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의미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약간 오래된 자료라서 요즘 학생들이 좀 덜 표현하는 이런 것도 좀 다뤄봤는데 개 좋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 엄청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개 좋다, 개 좋아요 라고 하면은 개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해석 과정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미술에서도 어떤 소재를 상징물을 사용할 때도 송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의미작용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또 학생들이 바른 말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좀 다뤄봐야겠다 해서 넣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주제를 소재로 삼았을 때 두 가지 갈래로 이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 생물학적 정의, 나를 낳아준 여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누군가에게는 뭐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애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기호가 다르게 의미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었고요. 시뮬라숑 말이 좀 어려운데 기호가 현실을 압도하는 세상.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한때 막 프리미엄 패딩 가지고 뭐 계급을 나누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저희 애가 어렸을 때 티라노 킹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직접 체감했던 부분인데 티라노 킹이라고 하는 왕구가 막 품절이 돼가지고 일본까지 이걸 사러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이거를 티라노 킹을 사주면은 좋은 아빠. 못 사주면 뭔가 무능력하고 애한테 관심이 없는 아빠. 이렇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뤄봐야겠다 해서 포함을 시켜봤고요. 넘어가서 신화라고 하는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가 제시한 그 용어를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사고하는 문화적 방식, 이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학생은 이래야지. 지금 사회에서 뭐 여자가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신화라고 하는데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유통됩니다. 일단 신화의 예를 보시면은 요거만 볼게요. 여자 아기들이 남자 아기들보다 더 빨리 말문이 트이고 걷는 것은 마치 잡초가 이로운 작물들보다 빨리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실제로 아이들 키워보면은 여자애들이 말을 빨리 하죠. 남자애들 막 침 흘리고 할 때 여자애들은 아빠 오늘 뭐 했어 막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했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가 했답니다. 이 당대에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사람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런 지식인들이 이런 견해를 밝힘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견해를 따라가는 현상이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동요 속이나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엄마가 안아줘도 이런 거, 성역할, 부정역할 규정하는 거, 그리고 경찰 아저씨, 요즘에는 폴리스맨 하지 않고 폴리스 오피서라고 하죠. 그런 것 같이.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도 요즘에는 좀 다르지만 PC라고 해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더 다른 길을 걷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선의 역할에 있는 것은 백인,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악의 역할에 있는 것은 유색인종이거나 늙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못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은 이보세요. 이 마녀도 젊은 사람으로 변신을 했는데 유색인종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보고 자라게 되면은 이런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백인에게 대한 막연한 호감과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이 이제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성범죄자에 대한 어떤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면 굉장히 얼굴이 험악하게 생기고
인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성범죄자 대개의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 뭐 이런 예도 신화의 반전이라고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사진기호학, 영상기호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진 수업과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을 증거한다. 증거로서의 어떤 기능으로서 우리가 회의나 각종 어떤 기념을 할 때 기록의 수단으로서 사진을 활용하는데 사진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간이 1분 남았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이런 광고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게 무슨 광고 같니? 이 부분을 좀 가렸어야 되는데 딱 보시면은 일단은 그 펠트먼의 미술 비평 이론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는가, 뭐가 있는가 보면은 면회 접견 장소인데 흰 옷하고 빨간 옷이 유리벽을 놓고 서로 이제 만나고 싶어서 손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는 이제 흰옷과 빨래할 때 흰옷과 색깔 옷을 같이 빨지 않죠. 이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제를 사용하면은 한꺼번에 빨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구성을 한 거죠. 예, 딱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패션 명품 브랜드나 뭐 하이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부러 모호함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광고 포스터 해석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학생들을 조 이름을 정하고 조를 구성해서 이렇게 포스터 해석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조 이름 정할 때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담겠죠. 그 의도가 또 기호작용으로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광고 사진을 다뤄봤고 미술에서 또 이 기호학의 맥을 같이 하는 게 도상해석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도상학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루는 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각각의 상징들이 그냥 그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미술 작품에서도 짚어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똑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 작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를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다른 이 미술 사조나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또 이 젠틀레스키와 카라바치오의 작품을 통해서 같은 시대지만 남과 여에 따라서 관점과 어떤 주제에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교를 선전하는 광고 이미지 만들기를 학생들한테 과제로 주어줬고요. 이게 원래 정규 수업 과정이 아니라 인문학 특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된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좋았어요. 높았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또 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까, 또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이런 뜻이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